무엇일까요? 계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오래된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최초의 족보인데요. 흐릿한 글씨로 안동권씨 족보라고 보이죠. 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씨 성화보라고 합니다. 성화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1476년이 중국의 연호가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족보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손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이 안동권씨 성화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데도 특이하게 아들과 딸을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한 그런 사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기 때문에 권씨뿐만 아니고 타성씨가 함께 쓰여진 그런 족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족보의 종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첩이라고 해가지고 책 모양이 아니고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집안에 내려오는 선조들의 이름과 자세한 사항들을 쓴 것이고요. 가첩을 기본으로 해서 시조로부터 쭉 집계로 이루어진 족보가 바로 가승보라고 불리우는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보라고 하는데요. 파로 나누어진 그런 성씨의 파에 관계된 조상과 후손을 기록한 것이 파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보가 여러 파보들을 모아가지고 파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동보는 예를 들어서 남양 방씨라고 하면은 이 방씨 모든 후손들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요즘은 파보, 세보, 대동보가 이제 뜻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족보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광산 김씨 정선공파 가승보인데요. 교회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milysearch.org의 카탈로그의 필름들로 이제 족보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승보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 가승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이미지 세기를 누르면은 화면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요. 처음이 이제 표지 부분입니다. 양쪽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글씨 옆에 1, 226인데 226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니까 속표지가 나오죠. 광산 김씨 이렇게 나오고 지도도 그려져 있고 약도도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또 족보 같지 않은 글씨들이 또 쓰여 있죠. 이거 종훈이라고 해서 가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또 이 글씨가 많은데 족보 글씨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보면 226에 네 번째 장까지 왔는데도 족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가겠습니다. 226에 10으로 가니까 사진들이 나옵니다. 족보의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그 종친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또 사진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33으로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족보 모양이 눈에 보이죠. 이 족보 보니까 김씨, 신라세보 이렇게 나오고 맨 윗부분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분이 나오죠. 김알지.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선조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산 김씨하고 김알지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옛날 아주 선대를 먼저 기록을 하니까요. 그러면 또 부분을 43으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드디어 이제 광산 김씨라는 익숙한 글씨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광산 김씨. 광산 김씨긴 한데 우리가 광산 김씨의 정선공파가 아니고 여기는 광산 김씨 맨 처음 김흑자 광자가 나옵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이었는데 48로 한번 가겠습니다. 48로 가면은 네,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는 아니죠. 여기 김흥광에 대한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1세부터 중요한 어르신에 대한 역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가야 되겠는데요. 자, 48에서 91로 건너뛰겠습니다. 91로 건너뛰면은 바로 그 전 페이지에 놓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드디어 자손록,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손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손록인 것 같아서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후손들 이름은 안 나오고 학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세는 어떤 학렬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세계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파보에 세계도가 나옵니다. 세계도는 우리가 색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후손들은 232페이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색인을 보면은 차례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에 있나. 이제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자손록에 도달했습니다. 자손록. 그래서 이 맨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으로 해가지고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록을 보니까 226에서 95까지 넘어갔죠. 이 페이지 수를 보면은 17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손록은 1페이지나 2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75페이지, 이렇게 굉장히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족보에서는 175라고 쓰지 않고 자손록부터 1페이지로 다시 번호 매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족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족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족보에 실린 분의 출생연대, 그분의 생전의 행적, 그리고 사망한 연대와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린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배우자의 성과, 그분의 본관, 그리고 배우자의 부친, 조부, 증조부, 그리고 그분들의 관직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묻힌 묘소가 어디 있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들로 쭉 이루어진 거에 더해서 결혼한 딸, 보통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위의 성명, 그리고 사위의 본관과 딸과 사이의 자녀들, 보통 족보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족보를 보면서 어디에 그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익히 볼 수 있는 족보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줄이 나눠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되는 것을 단이라고 부르고요. 6단으로 이루어진 족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8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거는 이 족보가 800페이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한자로 22세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몇 세 손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위가 22세, 그 밑은 23세, 그리고 그 아래는 24, 25, 26, 27,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22세보다 더 위에 21세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것이 이 자손의 이름 밑에 있는 상 148, 즉 800페이지보다 더 위에 있는 148페이지에 21세 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맨 밑으로 가서 27세가 보이는데요. 28세 손은 어디에 있나 보면은요. 여기도 역시 이름자 밑에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 4권
78. 그래서 맨 밑에 단에 이름 밑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가장 크고 진하게 쓰인 글자죠. 아마 쉬운 글자부터 먼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아들 자자, 아들을 뜻하고 이쪽이 계집여자, 딸을 뜻합니다. 아들 밑에 있는 아주 진한 글씨의 이름이 보명이라고 해서 족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달리 한자 밑에 한글로도 나와 있어서 좀 덜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치자, 섭자라는 분이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치섭이란 이름 옆에 또 자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자는 이쪽에서 보자면은 바로 이 자. 보통 다른 한자로 많이 이루어진 족보에는 이 자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자는 20세 될 때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르는 이름이 아마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할 글자가 이 치섭이라는 분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래서 날생자를 볼 수 있습니다. 날생자. 그래서 날생자 위아래로 해서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가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날생자가 있으면 이제 언제 사망했는가가 필요하죠. 졸자가 언제 사망하셨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족보에는 졸자가 없고요. 다른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인데요. 기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삿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삿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묘라고 해서 어디에 묘지가 있는가, 묘지의 위치랑 어떤 식으로 묘지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글자가 배자입니다. 배우자라는 뜻이죠. 이 족보는 보통 남성들이 처음부터 선조로부터 후손까지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내를 뜻하고요. 배우자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배우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쉽게 표시되어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배자 밑에 배우자의 본관이 나옵니다. 해주라는 본관, 오가지 성씨죠. 오씨. 그래서 이 배우자라는 배자 밑에 본관 두 자, 그다음에 시자가 나오면 아 배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나오는 글자들이 또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 부자, 할아버지 조자,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란 뜻, 또 외조 할아버지란 뜻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가 나오면은 아 배우자의 선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해주오씨의 부 해가지고 도자 성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 씨의 아버지 이름은 오도성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글로 조가 나오는데 한글 조자 밑에 이름 인자 해자 그래서 배우자 오 씨의 할아버지는 오인해이시고요. 다음에 또 증조 밑에 세연 이렇게 증조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연이란 글자 밑에 옆에 또 절도사라고 이제 보이죠. 절도사는 좀 들어보셨죠? 이제 관직의 이름인데 절도사나 다른 관직의 이름들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지 않은 한자가 있으면은 사전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사하고 그다음에 글자가 이제 보자인데요. 그 다음 나오는 보자 밑에 좀 쉬운 글자가 하나 보이죠. 쉬운 글자. 이 글자는 후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 씨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데 또한 오 씨의 또 유명한 선조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는 오 씨랑 오 씨의 선조들이
이분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분이 오씨 집안에 아주 유명하신 선조입니다. 파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조의 이름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외조가 나옵니다. 오씨의 외할아버지죠. 외조, 경주, 이지화. 오씨의 외할아버지는 이씨입니다. 이름은 지화이씨입니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이씨이기 때문에 오씨의 어머니도 이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글씨가 또 나오죠. 이제 한글로 나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 1744년 생. 아까 치섭이라는 이름에도 생이 나와 있죠. 이건 치섭의 생년이고 이 오씨 읽다 보면은 또 나오는 생은 오씨의 생입니다. 오씨가 1744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치섭과 치섭의 부인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섭 옆에 또 아들 자자가 또 하나 나오죠. 이 아들 자자에 밑에 보면 또 치규라고 나오고 또 하나 아들 자자가 나오는데 또 여기는 치신 다 치로 시작되죠. 이렇게 치로 시작되는 같은 치자는 보통 항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치섭이 있는 이 단 밑에 있는 단을 또 보겠습니다. 치섭 밑에 또 아들 자자가 하나 보이고 또 다른 아들 자자가 보이는데 이분들도 지강, 지학 그래가지고 또 여기도 항열자, 돌림자라고 하죠. 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치규라는 분의 밑에 글씨가 하나 있는데요. 어, 족보를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지강과 지학 사이에 또 계집 여자가 나오고 김진관이라고 나오는데 김진관이란 이름 옆에 출후, 광후 이게 나오는데 과연 이 출후, 광후는 어디에 속한 글씨일까? 이런 글씨는 뜻부터 보면은 출후, 이제 양자로 갔다는 것이고 광후의 후손으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여성이 후손으로 입양이 되지는 않죠. 이 글씨는 치규라는 분에 속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크게 보셔야 될 것이 단을 넘어가지고 글씨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교회 같은 경우에도 출후, 광후가 같이 연결된 하나의 정보인 것처럼 바로 옆에 지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학도 글씨가 한 단에 걸쳐서 있다가 갑자기 단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밑에 단까지 연장돼 가지고 글씨가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단만 읽고 넘어가면은 정보가 소실이 됩니다. 족보를 좀 크게 보셔가지고 이 아랫단 또는 더 아랫단까지 정보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족보를 넓게 봐가지고 여기 아랫단까지 되어 있지만 지학에 관계된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안동건 씨 성화보는 남여가 이제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뒤로는 아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에 딸이 또 기록이 됩니다. 딸은 이제 뒤로 쭉 빠지는데 어떤 족보에서는 이렇게 여성 이름이 안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오죠. 그 밑에 이렇게 길게 해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지금 이제 겹쳐 있는데 이게 바로 순서라는 뜻입니다. 서이 영광인 자, 광라. 이 서인은 두 번째 자녀란 뜻입니다. 그래서 치덕 앞에도 뭐 자녀가 있겠는데요. 이 따님은 아버지의 두 번째 자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족보 보실 때 연도 계산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른 족보인데요. 여기는 하동정씨 문절공 후 유수공파 세보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 족보도 한자가 많이 나오고요. 아까에 비해서는 한자의 비율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이 족보는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름자 밑에 이렇게 한글로 이 이름이 무슨 글씨인가 두자, 종자구나 하는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6단으로 이루어진 족보고요. 그리고 여기 하동정씨, 문절공후, 유수공파, 세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청주파라고 작은 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의 이름, 소파 표시가 나오고 또 하나 맨 위에 있는 두종이란 이름 옆에 또 작은 글씨로 작은 이름 3개가 나오죠. 두 종의 선조들의 이름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단을 확대를 했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아까 보던 족보랑 다른 또 글씨들이 나옵니다. 이 복자, 레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이 또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초명 해가지고 성자, 레자 다른 이름이 표시됐고 그 다음에 동생분인 석자, 남자 여기도 일명 해서 벽래 다른 이름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큰 글씨의 이름 옆에 자나 일명, 초명 등의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양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자 출후 누구누구 해서 그쪽으로 양자를 갔다 그런 것만 봤는데 여기에서 어떤 글씨를 볼 수 있냐면 봉례라는 아버지 밑에 현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현성 이름 위에 작은 글씨로 이 개자 보이시죠? 이건 이제 실사가 아니고 개라고 읽는데 개자가 바로 양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복잡한 개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나오면 이분은 복례라는 분의 진짜 아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렇다면은 생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생부, 석남. 성남이란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바로 위에 있는 복례 밑에 성남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주 보기 쉽게 양자의 양아버지와 친아버지가 같이 있습니다. 성남 밑에 아들이 현성이 있고요. 현성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출계 아까 나갔다는 나갈 출후랑 똑같은 뜻인데 출계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다른 데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출계 뭐 백부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디로 가는지가 또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같은 페이지라서 쓰여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양자일 때는 이렇게 계자 또 출계 생부의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보에서 또 재미있게 볼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봉사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받들봉자에 이제 이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인데요. 제사를 지내는 후손이라는 뜻이 이 봉사손입니다. 아까 이 봉사손 위에 현성이라는 분이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셨죠. 그런데 만약에 현성이라는 분 말고 성남의 후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성남의 자녀로서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현성이라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종갓집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들이 하나이지만 형님에게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입양을 가셨죠. 그런데 그러면 성남이란 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자손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봉사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봉사손의 이름을 보면 동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현성으로 가서 현성이 복례의 양자로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성규, 두 번째 자녀가 동규. 이 동규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이름이죠. 즉 현성의 두 번째 아들이 원래 자신의 할아버지 성남에 제사를 지내러 이쪽에 봉사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봉사손으로 가셨고, 그래서 동규 이름 옆에 또 생부해서 생부의 이름까지 현성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족보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족보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친지들에게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지들도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속한 종친회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친회에 문의하려면 자신이 속한 본관과 파, 그리고 조상들의 이름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본관은 시조의 고향을 뜻하고 파는 같은 본관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김씨의 족보는 본관이 김해이고 김해 김씨의 여러 파 가운데 사군파의 족보가 됩니다. 본관과 파를 모를 경우에는 친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묘비에 새겨진 본관과 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본관과 파를 찾은 후에 자신이 시조로부터 몇 세 손인지, 학렬자가 무엇인지 파악해 종친회를 방문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족보를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친회에서도 족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방문하여 같은 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을 만한 분을 찾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족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족보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시립정독도서관이나 사설 부천 족보 전문 도서관을 방문하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족보 관련 전문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일반 도서관 사이트, 여러 온라인 족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족보를 검색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인터넷 족보 관련 사이트 외에도 종친회에서 운영하는 성씨별, 파별 인터넷 족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족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족보의 편집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족보의 첫 권에는 머리글과 조상들의 업적, 영정사진과 묘비, 세계도 등 그 성씨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의 관계와 정보를 볼 수 있는 자손록이 들어있습니다. 자손록은 보통 6개의 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각 단은 한 세대를 나타내므로 같은 단에 있는 사람들은 친형제 자매를 포함한 사촌, 육촌 형제 등과 같은 관계이고, 그 아랫단은 자녀 세대이며 그 윗단은 부모 세대입니다. 각 단에는 조상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족보 이름인 보명이 가장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자나 호, 출생 정보, 관직, 사망 정보, 묘의 위치와 방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관한 정보에는 본관과 성씨, 아버지,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정보,
그리고 출생 및 사망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족보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85라는 숫자는 족보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위치는 족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세는 시조로부터 내려오는 세대수이므로 이 단에 기록된 일민은 6세 자손입니다. 능윤과 석우는 일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이고 일민은 페이지 맨 윗단에 있으므로 그 조상들의 정보는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권과 페이지로 가면 아버지 서군과 할아버지 능윤이 있습니다. 권 대신에 견상이나 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같은 권을 의미합니다. 자 명윤에서 자는 아들을 뜻하므로 아들의 족보 이름은 명윤입니다. 이제 명윤의 아내에 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배여양 진씨에서 배는 아내라는 뜻이고 아내는 이름이 없이 본관이 여양인 진씨입니다. 부이겸 조선전 후번은 아내 진씨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의 이름과 벼슬 명칭입니다. 즉 진씨의 아버지는 이겸이며 할아버지는 선전 벼슬을 지낸 후번입니다. 외조 성주 이덕화는 아내 진씨의 외할아버지의 본관과 이름입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는 본관이 성주인 이덕화입니다. 여기에서 외할아버지의 성이 이씨이므로 어머니의 성도 이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묘, 동원, 신좌이, 이장우, 합혐. 이것은 묘의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인 상옥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생, 졸 등 기본 한자를 찾으면 그 앞뒤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군경. 상옥의 다른 이름은 군경입니다. 을사생. 생 앞에 연대는 출생 연대인데 을사년은 60년마다 반복되므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하면 1545년 을사년이 됩니다. 을미 2월 18일 졸. 졸은 사망을 뜻하므로 사망 날짜는 을미년 2월 18일, 즉 1595년 2월 18일입니다. 족보에 따라 생과 졸 글자는 연대 앞에 오기도 합니다. 이젠 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 이형규. 여는 딸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족보에는 딸의 이름 대신에 딸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김씨의 족보라면 딸은 당연히 김씨이며 그녀의 남편이 이형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딸의 이름과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이 없이 이름만 입력되어 있다면 그것은 딸의 이름입니다. 원주인. 딸의 남편의 본관을 표시하므로 남편 이형규는 원주 이씨입니다. 이제 입양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계 계부. 출계는 다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보내졌다는 뜻으로 그 글자 다음에는 보통 양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있는 계부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아버지라는 뜻이므로 정화는 작은아버지인 상근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생부 상옥. 생부는 입양관계에서 친아버지를 의미하므로 정환의 친아버지 이름은 상옥입니다. 그러므로 정환은 상옥의 친아들이지만 작은아버지인 상근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버지에게 입양을 간 경우입니다. 출계 백부. 백부는 큰아버지를 뜻하므로 영석은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맨 아랫단의 자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하는 정보입니다. 3권 330. 영석은 페이지의 맨 아랫단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영석의 자손들이 족보 3권 3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찾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족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 부인의 성씨, 이름까지 알면 더 좋고요. 형제들의 이름, 본적지 주소, 본관, 파,
몇 세손, 유명한 조상, 학렬자. 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알면은 족보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미리 준비했던 제적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조상들의 이름이 있고요. 부인의 성씨뿐 아니라 이름도 잘 나와 있고요. 조상의 형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본적지 주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본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족보 찾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정보들은 집안 어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김의 김씨인데 파는 무엇일까? 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파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몇 세손인가? 역시 어른에게 물어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가 유명한 조상이 있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고, 또 학렬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학렬자는 족보상 이름들 학렬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렬자 같은 경우 또 다른 유명한 조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씨별 사이트에 보면 학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서 족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제가 6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패밀리 서치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얻은 제적등본에서의 이름이 먼저 입력이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은 입력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증조, 고조 할아버지 경우에는 입력이 이미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름들은 있는데 파 이름이나 각종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게도 맨 위에 조상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파 이름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안 어른, 인터넷 족보, 종친의 문의 등을 통해서 어, 우리가 족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4번까지 방법을 통해서도 만약 힘들다 하면은 우리가 5번째 방법, 족보를 한 장씩 넘겨보기를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 하면은 본적지, 제적등본을 통해서 알아본 본적지 방문으로 같은 성씨 주민에게 족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안 어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물어볼지 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족보가 있나요? 보고 싶어요. 만약 어른께서 안 가지고 계시면 집안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서 족보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아니면은 전쟁통에 족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해 김씨인데 우리 파는 뭔가요? 저는 몇 세손인가요? 아버지의 돌림자는 무엇인가요? 만약 돌림자가 있다면은 돌림자를 써서 족보에는 다른 이름으로 올라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는 유명한 조상이 누구신가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어디에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전화로 하기 전에 집안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명절 제사 또는 시제, 집안 대소사 등 어른들이 오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서 여쭤보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어, 돌아가신 그런 장소에 참석을 해서 함께 조문을 하면서 여쭤봤더니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반가운 마음에
빌렸으면 하는데 사실 빌려주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빌릴 수 없을 때 조상들이 나오는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거나 그럴 때는 족보 이름이 나오는 표지와 발행 연도가 나오는 맨 뒷페이지도 함께 찍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족보를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집안 어른을 통해서 정보를 다 족보를 얻지 못했다 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 족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자가 많이 나오는 종이 족보를 꺼려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요즘 많은 종친회에서 인터넷 족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이트들은 인터넷 족보를 제작해주는 회사들입니다. 그 인터넷 족보는 유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보여준 이 뿌리 정보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종친의 홈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클릭하면은 인터넷 족보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구글이나 이게 검색창에 무슨 무슨 시 인터넷 족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음, 검색창들에 이제 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래정시, 거창신시, 성주도시, 장수황시, 해주최시, 광산김씨, 청주한시, 제주고시, 밀양박시, 강릉김씨, 해주오시 등등은 우리가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족보의 예입니다. 그러면 안동군시 인터넷 족보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군시는 처음에는 유료였었는데 지금은 무료로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안동권시 인터넷 족보 하니까 벌써 여기 나왔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안동권시에 관계되는 사이트가 여럿이 있는데 어, 5월.kr로 끝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안동권시에서 이제 크게 나오고요. 이 왼쪽 아래쯤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한글판 대동부 열람 여기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책들이 쭉 나오고 책 밑에 한글판 전산대동세보 2019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창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은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권 누구누구 이렇게 다 쓰시면 안 되고요. 권이라는 성을 빼고 이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위를 검색할 때는 이름까지도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신 권율 장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럼 검색되신 분들이 쭉 열리는데 무려 443분이라 열렸습니다. 이게 율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443분을 이 PDF 파란색 고기를 클릭하면 열어볼 수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넣으면은 훨씬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아버지는 권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자를 넣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하면은 아까 400명 이상이 1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철 이렇게 나오시죠?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옆에 이렇게 보기가 있죠? 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하시기 전에 이분이 몇 권, 몇 페이지에 있나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366페이지. 이 족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실수를 하면 이제 페이지가 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66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찾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창이 열리죠. 이 창은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율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동건 씨는 이렇게 찾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여흥민 씨입니다. 여흥민 씨도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여흥민 씨를 다 입력하기도 전에 벌써 인터넷 족보가 나오죠.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보면 여흥민 씨 인터넷 족보에 검색 결과들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맨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흥민 씨 대중회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족보가 있는 대중회는 맨 위에 줄 가운데 인터넷 족보를 보통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족보 이름을 클릭하면은 중간쯤 해가지고 지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대부분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열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에다가 성을 빼고 민이라는 성을 빼고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구한말의 애국자이신 민영환 이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와 환자. 그리고 이런 타입의 인터넷 족보는 팔을 한다든지 본문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애국자 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오렌지색 찾아보기, 오렌지색 찾아보기를 클릭하면은 영명입니다. 아마 이게 애국자를 써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그냥 찾아보기를 하겠습니다. 126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분을 다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버님이 이름이 있거든요. 겸호 해서 또 찾아봅니다. 한 분이 나왔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조금 내려가면은 이분의 이름과 몇 세,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겸자 호자 나오죠. 조부 이름도, 증조부 이름도 나오고 무슨 판가 35 신방파, 삼방파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될 책보기 아이콘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책보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책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책이 열려져 있고요. 이 책은 이름은 파란색 글씨라서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에 영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다른 데로 입양을 갔나 봅니다. 그래서 출계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많이 나갔나 보네요. 자, 이번에 이제 남평문 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평문 씨도 좀 다른 종류의 인터넷 족보인데요.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남평문 씨 인터넷 족보라고 치기도 전에 뭐 다 나왔죠. 자동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문 씨 인터넷 족보 역시 맨 위에 보통 나옵니다. 인터넷 족보. 그래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쪽도 맨 윗줄에 가운데 인터넷 대동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넷 대동보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확대를 좀 더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인터넷 대동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면 역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전 여기에서 문익점 할아버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
문을 제외하고 익점을 쓰고 족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분이 나오시네요. 본인 이름 익점, 아버지 이름 숙선, 파가 충선공파 이렇게 나오고요. 10세 손이라는 거 나오고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족보 보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분의 초상화도 보이네요. 그래서 족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또 여기에 익점해서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직계 조상 찾기. 직계 조상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족보에서 본인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족보에 본인이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신이나 친척의 족보에서 그 족보 안에 몇 페이지에 자신이 있는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의 옆면을 보면은 그 중에서 손때가 묻은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열어보면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까운 조상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가 쉽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자면은 맨 위에 윗단을 볼 수 있습니다. 윗단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보명이 적혀 있죠. 재현이라는 보명 큰 글씨 밑에 이렇게 견1 볼견자로 1페이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현이 이 족보의 맨 윗단에 있지만 그 재현의 바로 윗 선조는 1페이지에 적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현이라는 보명 바로 옆에는 재현의 아버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아버지 희참의 정보를 1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는 그 위에 선조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 맨 아래에는 적혀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후손들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보자면 아들 자자가 3개 있고 또 계집 여자가 있는데요. 3남 1녀를 뜻합니다. 처음에 적혀 있는 이 분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 견 15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가면은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아들 문창의 이름 아래에도 견 25라고 적혀 있죠. 역시 문창의 정보도 여기에 없고 25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혁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문창 사이에 있는 문, 문형이라는 분의 밑에는 뭐가 써여 있을까요? 다른 글씨죠. 이것은 무후. 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후는 지난번에 후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문형이라는 분은 후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인 문혁이나 동생인 문창이 15페이지와 25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문형이라는 분의 기록은 단 2페이지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새로 봤던 무 외에 또 다른 무단이라는 또 한자를 볼 수도 있는데요. 무단이라는 것은 후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족보에는 실려 있지 않다. 보통 족보에 실리는 것을 수단이라고 하는데 수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렬과 형제자매 관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는
맨 아랫단에 이 문필이라는 분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필의 아버지는 바로 윗줄에 있는 여식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윗단에 있으니까 아버지 한결이 되겠죠. 여식 같은 단에 있는 다른 분의 이름이 여철입니다. 바로 이 여철은 나의 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나보다 학렬은 위지만 작은 아버지로 여기 실려 있으시고요. 나의 아버지 여식과 여식의 아버지도 바로 윗단에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철이란 분은 직계가 아닌 반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아버지 여철 반계이시고요. 역시 여철의 자손인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아들과 한 따님은 역시 나와 사촌 관계인 반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익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계조상을 시조까지 찾아가는 것을 가상의 족보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족보는 두 페이지를 한눈에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씨에 해당하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가 족보 생각하면은 한자가 많고 조상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6단이 되어 있고 조상들은 그 단에 몇 분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함께 그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보를 읽는 것은 몇 번 연습만 하면 쉽게 읽게 됩니다. 오늘은 이 족보, 제가 가상으로 만든 족보에서 21세 차호표의 직계조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1세라고 쓰여 있죠. 바로 옆에 호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호표는 연한 차씨의 21세 손이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에 있기 때문에 호표보다 밑에 있는 성열이란 분은 호표의 자녀로 후손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표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호표가 있는 단의 바로 윗단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를 호표라고 한다면 호표의 바로 윗단에 있는 커다란 보명, 여기서는 병자 구자시죠. 이분이 바로 호표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호표는 21세 그리고 아버지는 20세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표 이름 바로 위에 아버지가 위치하고 계시므로 호표는 병구의 첫 번째 아들, 즉 장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연한차씨 대동보 3권 그리고 호표가 있는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그럼 20세 병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병구의 아버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세가 있는 단의 바로 윗단에서 찾으면 되는데 이 병자 구자 이름 위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병자 구자는 아버지의 첫째 자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책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 구자, 바로 윗단, 이 윗단을 오른쪽으로 쭉 찾아가다 보면은 이 병자, 구자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권의 384페이지보다 전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병자, 구자 더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에 있는데 가다 보니까 큰 글씨 보명이 보이죠? 바로 찾았습니다. 이분이 귀래, 아까 20세였던 병구의 아버지시고 19세이십니다. 귀래라는 이름 밑에 있는 징자 구자, 이분을 보면은 진구는 귀래의 첫 번째 아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귀래의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있는 단에 바로 윗단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이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페이지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페이지를 앞쪽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도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전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맨 윗단에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럼 또 전 페이지로 가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보명이 보이죠. 형자, 순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9세에 아까 귀래의 아버지 형순을 여기서 찾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찾는 방법에서 봤던 것처럼 형순의 위에 어떤 분이 있는가 찾으려면은 맨 윗단에 계시기 때문에 형순 밑 이름 아래에 있는 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형순의 이름 아래 바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권 590 형순의 아버지는 2권의 590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형순의 이름 옆에 형순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규자, 제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 형순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권 59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고 또 권수를 넘어가면은 그 바로 전에 어떤 분이었나 좀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적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맨 아랫단에는 한글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자를 익혀가지고 비슷한 글씨를 찾으면 됩니다. 형순의 이름 아래 3권의 377페이지 우리가 왔던 곳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창순 옆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순의 아버지는 형순보다 바로 윗단에 있는 규자, 제자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규제라는 분의 또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규제라는 분의 아버지는 바로 윗단에 광자, 익자. 이로써 규제는 광익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광익의 아버지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광익은 16세이신데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죠. 바로 득춘. 이분이 16세 광익의 아버지 15세 득춘이십니다. 자, 족보를 보니까 글씨도 별로 없고 찾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득춘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득춘의 아버지 찾기 위해서 윗단을 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바로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득춘이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윗단에 있었는지 아랫단에 있었는지 세 번째 단에 있었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전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득춘이란 분이 15세였고 위에서 세 번째 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분을 득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두 번째 바로 서삼 이분이 득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서삼의 아버지는 바로 그 바로 위에 있는 진짜 의자 이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이란 분이 또 맨 위에 있는 단에 있으시네요. 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겠죠? 진의 이름 밑에 있는 견상 364 우리가 2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견상이라는 뜻은 2권, 2권의 전 페이지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 우리가 현재 있는 589페이지보다 전에 있는 364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이란 이름 옆에 있는 석이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은 2권의 3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 갔더니
364의 맨 밑에 단을 봐야 되잖아요. 맨 밑에 단에 이름이 딱 2개밖에 없네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에립 이분은 아니시고 바로 진의 이분이시고, 이분이 있었던 589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의의 아버지 찾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석이시죠. 또 석의 아버지는 석의 바로 윗단에 계시는 순남. 순남의 아버지는 또 바로 윗단에 있는 천자 호자입니다. 이분들은 다 장남이시기 때문에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천호의 아버지는 바로 위에 있는 줄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바로 이분 동자 용자이십니다. 이로써 여기까지 우리가 9세까지 벌써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동룡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보고 싶은데 위에 아무도 없으시죠? 오른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맨 윗단에 동룡의 아버지로 있는 분이 또 여러분 또 눈에 바로 보이셨을 거예요. 기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동룡은 기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신데 기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정용 이분이 첫 번째 아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또 기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 2권 331 아까처럼 볼 견자에서 견 331, 뭐 견상 331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권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기의 선조를 찾는 이 2권 331 같은 권수인데 권수를 또 같이 매겨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의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3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기가 계시네요. 네. 그래서 기의 이름 밑에 왔던 곳 2권 361페이지 이것도 써 있고요. 기의 아버지 바로 찾겠습니다. 바로 위에 계시죠? 언자, 이자. 또 언이의 아버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장자. 그리고 장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첫 번째 만나는 분. 바로 익자, 번자가 장의 아버지시고 익번의 자녀, 첫 번째 자녀는 여기에 경, 두 번째 자녀는 규. 아까 장, 우리의 직계조상인 장은 세 번째 아드님이시네요. 익번이 5세입니다. 그러면 익번의 위에 계신 익번의 아버지 종수까지 찾으면 벌써 우리가 4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종수의 아버지를 위에서 찾고 싶은데 없으시니까 또 오른쪽으로 전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4세까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족보를 찾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찾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까지 찾았던 거 기억나시고 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4세 종수까지 찾았죠. 그럼 우리가 3세를 찾으면 됩니다. 3세 반남이란 분을 찾았습니다. 이 반남이란 분은 바로 옆에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죠. 큰 글씨로 대자 해자 그분의 세 번째 아들 반남 이름 밑에 2권 1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세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두 분만 더 찾으면 다 끝나네요. 그럼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1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우리 1대 시조는 2권의 1페이지에 계십니다.
이제 왔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세 번째 아드님이신 반남 여기 있으시고요. 반남의 세 번째 아들이니까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안 계시겠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대자 해자, 이분이 아버지시고, 대해는 바로 위에 아버지가 계시는 장남이십니다. 그래서 연한차 씨 1세 시조로 차긍명까지 우리가 찾음으로써 직계조상을 다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적등본으로 조상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마도 와, 모두가 한자구나. 그리고 이 속에 숫자는 있을까? 주소가 있기는 할 텐데 과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쉬운 제적등본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제적등본이란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은 옛날 호적등본입니다. 서초 사동 주민센터에 글을 옮기자면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이란 개념 자체는 사라졌지만 호적등본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도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적등본이란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의 호적이 결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지워지게 된 경우 제적 처리됐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모두 폐지되면서 2007년까지 쓰던 호적등본을 말로만 제적등본이라 이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했으면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구호적등본인 제적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즉, 2008년 이전의 변동사항은 제적등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이 제적등본에서 몇 분의 조상을 찾을 수 있는지, 제적등본 발급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즉 한자와 숫자 읽기, 주소 읽기를 함께 해보고 발급 절차와 한 번에 여러 통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몇 분의 조상이 제적등본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부채꼴 가계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를 중심으로 조상들이 부채 모양으로 펼쳐 있습니다. 혹시 남좌여우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좌여우는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라는 것인데 이 가계도에서도 아버지는 나의 왼쪽에, 어머니는 나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왼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에 계시죠. 이 가계도에서 나의 왼편에는 아버지의 조상들이, 나의 오른편에는 어머니의 조상들이 계십니다. 그럼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적등본을 통해 보통 3, 4대에 이르는 직계혈족 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자신의 직계 쪽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조상과 할머니의 조상,
외할머니의 조상을 포함합니다. 이 조상들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같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등록부나 재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재적등본을 발급받을 때의 법적 근거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제14조에 직계혈족이 그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직계혈족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직계혈족이란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피를 주신 분들과 우리의 피로 태어난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직계혈족이라고 당연히 생각되어지지만 외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아버지,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등은 직계일까 혼동되기도 합니다. 재적등본을 발급해주는 주민센터 직원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하는 조상들은 모두 나의 직계혈족이며 이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자 필기 인식 사전과 같이 한자를 그려서 읽을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치한 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글씨를 쓰면 좋지만 쓸 수 없을 경우 그리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밑에 손수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보는 이 아들자가 가깝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뜻 아들자 이렇게 어떤 글자인지 한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한자 필기 사전 앱을 설치해서 한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등본에 나와 있는 숫자 읽기를 해보겠는데요. 가진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진자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한자로 1, 2, 3, 4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1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글자잖아요. 간단해서 좋긴 한데 그 글자, 1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십자가 되기도 하고 또 위에다가 글자를 또 하나 덧붙이면 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를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진자라고 복잡한 글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1을 표시하는 가진자인데요. 이 숫자 안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1, 그리고 두 번째 2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가진자, 여기에도 2가 숨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진자, 이 안에 이렇게 3이 숨어 있습니다. 4, 5, 6, 7, 8, 9 이건 한자로 써도 좀 복잡한 글자니까 가진자를 많이 쓰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 십자는 또 변화시키기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가진자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십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정자체로 된 가진자를 익히셨죠? 근데 우리가 이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표를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인데요. 이 일자를 표현하는 가진자, 위에서 봤던 글씨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숨어있는 일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글자가 쓰기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일자로 많이 씁니다.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도 아까 제가 이 두 개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글씨랑 똑같은 이자. 이런 글자도 쓰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자가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가진 자 이자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뒤에 있는 이 삐침 이렇게 삐쳐서 찐 거. 요걸로 또 가진 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3자를 보겠습니다. 3자도 세 개가 숨어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 같은 한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안에 3자를 표시하는 것이 있으면 3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또 아래처럼 이렇게 흘려 쓰는 가진 자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삼각형 글씨가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 3개 상을 표시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을 좀 흘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에 잘 익혀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는 좀 자주 안 쓰는데 십자는 이 가진 자를 꼭 씁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 숨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진 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위해 앞에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적 등본에는 이렇게 세로 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 숫자는 보통 연, 월, 일, 주소 등의 쓰임으로 그 쓰임을 유추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큰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작은 글자가 하나, 다시 큰 글자가 하나, 둘, 그리고 작은 글자, 그리고 다시 큰 글자가 하나, 둘, 작은 글자가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 월, 일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연자, 월자, 일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네모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모로 시작하는 글씨는 한자에 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표와 함께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 표에서 글자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 아니면 이 글자. 지금 1, 2, 3, 10 다 가진 자를 살펴봤는데 비슷한 글자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다르게 쓰여진 이 자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이 글자, 아니면 이 글자,
네, 이 글자가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일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사 밑에 일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이게 9구자이죠. 구. 네, 구자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글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1년 연도를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럼 월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네,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는 네, 십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2번 나왔던 일자입니다. 그래서 월은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에 해당되는 글씨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여기도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네모죠. 네, 네모는 사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4. 4191년 11월 14일.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표 함께 읽으니까 조금 더 쉽죠. 그러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큰 글씨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작은 글씨가 하나 나와 있죠. 큰 글씨가 가진 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자는 가진 자가 아니고 네모, 즉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자. 사자 밑에 있는 글씨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글자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이렇게 삐친 모양을 가지고 이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씨도 처음 나온 글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표와 비교해서 글씨를 유추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삼각형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3개가 숨어 있는 거. 이걸 약간 흘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3자입니다. 3자까지 읽었고요. 3자 밑에 있는 글자는 네, 기억이 나시죠? 지금까지 3번 나왔던 일자입니다. 그래서 4231.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4로 시작하는 이 연도는 단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큰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리고 작은 거 하나, 또 큰 자 하나, 작은 자 하나. 근데 여러분 혹시 아까는 좀 흐릿하게 써서 잘 몰랐지만 이 글씨를 보면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죠? 이게 달월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네, 해연자입니다. 그래서 월과 연, 즉 이것도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은 네, 네모 사자입니다. 사자 밑에 있는 것은 네, 바로 아시겠죠? 이가 숨어 있는 이자.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은 이자. 그리고 그 아래는 네, 8팔자입니다. 그래서 4228년이고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글씨를 보니까 처음 보는 글씨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표로 돌아가서 어느 글자와 가까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일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네, 이자랑 가장 유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글씨를 이 뒤에 이렇게 삐쳐 올라가는 걸로 유추해가지고 이자로 읽습니다. 네, 그래서 4228년 2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쓰여진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기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니까 2000 몇 년 또는 1900 몇 년 이렇게 될 터이니 여기가 1 아니면 2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표와 함께 보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유사한 글자 찾아보겠습니다.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네, 지금 이 글자가 가장 유사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첫 번째 글자는 일자입니다. 두 번째 글씨는 구, 세 번째 글씨는 7. 7 다음은 어떤 글씨일까요? 치읓이라고요? 네, 치읓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6자입니다. 1976년. 됐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글씨가 위에 표랑 어떤 게 제일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일자죠. 일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에 흑도 비슷한 선비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비사가 숨어 있습니다. 일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는 구자. 그 다음 자는 네, 이렇게 삐침이 있죠. 이자입니다. 이자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조금 모양이 이자랑 비슷하죠. 3자의 특징이 위에 이제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세 줄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또 하나가 그 둘 사이에 이렇게 펼쳐진 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위에 약간 삼각형 비슷한 게 있고 좀 흘렸었지만 세 개가 있고 가운데 펼쳐진 팔 모양이 있다. 3자 1923년이 되고요. 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도 보면은 이게 한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헷갈리시죠? 하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삐침을 보면은 네, 이자입니다. 2월 마지막 글자는 조금 쉽죠? 여기 십자가 숨어있는 십자입니다. 1923년 2월 10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읽어서 조금 수월하시죠? 처음 글자, 일자, 다음 고자, 그 다음은 쌍기역이 2개 있는 것 같지만 오자입니다. 오자 다음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처음 보는 글자 같지만 이렇게 십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다른 글씨체 보겠습니다. 이 글씨에도 월자, 일자 아는 것들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또 유추를 해봐야겠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일자에 이렇게 선비사가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선비사가 또 비슷하게 숨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뭔가 선비사 비슷한 것이 있죠. 이렇게 보이면 일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십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씨도 1월 10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씨는 위에 거랑 비슷하죠. 일자입니다. 1월. 두 번째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삐침 이거를 힌트로 해서 이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글자. 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힌트가 떠오르시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제가 봤을 땐 펼쳐진 팔 모양. 뭔가 아래 뭔가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3자입니다. 3자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힌트가 돼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자 주소 읽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필기사전 앱으로 한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가진 자를 통해서 숫자를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소를 읽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소를 읽기 쉽게 또 우리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한자 주소 일기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naver.com에 카테고리 어드레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 주소를 읽으면은 우리가 읽기가 또 쉽게 되겠습니다. 앱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자 주소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네이버 한자 주소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자 사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 경상도, 광주, 대전, 서울특별시 이렇게 주소를 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자 사전 내에 글씨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강원도, 경상남도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공릉동이라고 해서 공릉동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릉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 1동 이런 식으로 주소가 한자가 쓰이는 곳에 한자로 해서 나옵니다. 서울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까 가진 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를 먼저 읽고 나머지 글자를 유추해서 읽었잖아요. 주소도 쉬운 글자를 먼저 동이면 동, 구면 구, 그다음에 면리,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읽고 그거를 이 사전에다가 아는 글자만 치면은 나머지 주소가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공릉동을 쳐서 나온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강원도를 클릭을 하면은 강원도에 딸린 시군 구가 나옵니다. 강릉시, 오성군, 동해시, 삼척시.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또 강릉시를 또 클릭을 하면은 강릉시에 안에 있는 면, 읍 다 나옵니다. 강동면, 부정면, 사천면, 성산면 등등 그 안에 딸려있는 또 자세한 지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읽어서 전체 지명을 유추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강원도라는 글씨가 쉽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한자 한자씩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은 가까운 전국 모든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발급받을 제적등본의 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준비해 갈 것들입니다. 스마트폰에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을 준비해 가시고 또 신분증과 수수료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그 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남편 또는 아내 등 우리의 혈족이 아닌 다른 분들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그리고 위임해주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작성할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안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회색 부분이 지금 이름이 되겠죠.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나 등록기준지. 이 등록기준지는 본적지를 말합니다. 신청 내용 중에서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여기서 7번이 나오는데 호적법에 따른 제적을 신청한다고 7번에 본적이나 호주나 대상자 이 안을 쓰시면 좋고 여기 제적등본 몇 통 쓰시면 되고요. 청구 사유를 쓰시고 신청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 또 신청인과 우리가 등록부를 교부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순신이라고 한다면 이순신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이순신의 손자 또는 손녀 이렇게 또 여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휴대번호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름에 김조부, 아까 말씀드린 본적,
아시는 본적을 쓰시고요. 만약에 본적을 모르고 주민번호만 안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의 혈족이고 아버지에 해당되면은 본적지를 몰라도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 종적 호적법에 따른 제적해서 제적등본 한 통. 청구사유, 저는 조상 찾기라고 쓰는데요. 참고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간 사람의 이름, 사인, 주민번호, 주소, 김조부의 손녀라는 자격, 그리고 휴대번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다 비슷한데 위임장을 가져간 경우에는 이렇게 위임인에 관한 것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적등본 여러 통을 한 번에 발급받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빈 가계도를 준비합니다. 발급받은 제적등본에 나온 조상들을 빈칸에 적으면 한눈에 정리가 되어 빠진 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제적등본과 빈 가계도가 있습니다. 제일 큰 글씨로 아버지는 호주란에 이름이 있고요. 가계도에 쓰겠습니다. 류, 부친. 그리고 아버지 이름 위에 부모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 류종태, 모, 공수님. 이 이름도 가계도에 쓰겠습니다. 제적등본의 다음 장에 식구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바로 부인이 나오지만 어머니나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먼저 나오십니다. 여기에도 어머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적었던 어머니 공수님의 글자 위에 부모님 이름이 있습니다. 부 공중열, 모 김혜암. 적겠습니다. 부인 부분도 확대하겠습니다. 부인 이름 이모친 적겠습니다. 그분의 부모님 부 이신석, 모 박봉예. 네, 또 가계도에 적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와 부인의 이름 옆에 전호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호적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호적 전에 가지고 있던 호적인데 이 정보는 다음의 제적등본을 띄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어머니 공수님의 전호적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주 공중열. 이 정보로 다음 제적등본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발급받은 공수님의 아버지 공중열의 제적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호주 이름은 제일 큰 글씨로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호주 이름 위에 부모님 이름이 있습니다. 모르는 글씨가 있으면 한자 필기 앱에 그려서 써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 공성원, 모 정씨. 가계도에 부모님 칸에 적겠습니다. 공성원, 정씨. 이것은 부인 이모친의 전호적으로 발급받은 부인의 아버지 이신석의 제적등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세로로 쓰여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큼직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이름입니다. 확대하면 이 위에 호주라고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이름이 이신석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오른쪽에 부모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름 글자가 세 자가 아니고 네 자이죠. 첫 번째 글자는 마흔자라고 돌아가신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읽어보면 아버지 이희원, 어머니 한동순. 네, 역시 가계도에 적겠습니다. 다음은 부인 박봉예. 여기는 이름 위에 철하고 적혀 있죠. 이분을 보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부모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 박수원, 모 김대주. 가계도에 적겠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름 위에 적혀 있는 이 부분들이 사유입니다. 이 사유에 부인의 전호적이 들어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칠이 369번지 호주 박수원 박봉예의 전호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 다음 제작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제작 등본에서도 역시 제일 큰 이름들이 보이고요. 호주를 확대해서 보자면 박수원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 돌아가신 박경문, 모 황피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아버지의 제적 등본을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호주의 이름 옆에도 전호적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한 곳에서 대대 손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적이 아들의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적 등본에 있는 호적지, 즉 본적과 호주의 아버지, 여기에서는 공성원, 이 두 가지 정보로 다음 제적 등본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적 등본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작 등본에서도 역시 호주의 이름 위에 있는 정보를 읽어보면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여기에서는 7통의 제적 등본을 떼었고 비어 있었던 가계도에 32분의 조상들을 찾아서 적을 수 있었습니다.